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 명단을 공개하고 탈당 권유 혹은 출당 조치를 내렸습니다. 비교섭 5개 정당도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로 한 만큼 감사원 조사를 받겠다고 한 제1야당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전재수 의원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 12명에 대해서 명단 공개는 물론이고요. 전원 탈당 혹은 출당 권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고 강한 대처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난 3월 30일 날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민들께 약속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송영길 당대표께서 당대표 취임 이후에 공언한 국민들께 약속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확실하게 지켰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당이라는 것은 거의 정치 생명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뭐 대여섯 명도 아니고 한꺼번에 12명을 이렇게 출당 조치를 하고 탈당을 권유하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굉장히 강력한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이제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국회의원들 단체 카톡방에 어제 이제 12분의 의원님들이 입장을 올렸는데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연 하나하나를 다 고려를 하다 보면 이거는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좀 이게 내로남불 또 은행 불일치 이런 문제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 민주당에서는 이게 부동산 비리의 정당으로 만들겠다라는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결국 전임 그리고 현재 지도부가 약속을 지켰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다. 이런 평가를 내놓으셨는데요. 권익위 조사 결과 내용 그리고 민주당의 대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굉장히 사실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죠. 이렇게 아마 헌정사상 이렇게 12명의 국회의원을 출당 조치를 한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어떤 위기의식이 저희한테도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4.7 보선이 참패하고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다음 대선을 위해서라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대처가 아니었나 싶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당에서도 그때 3월 달에 저희는 권익위가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또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그리고 요즘 또 국민의 신망을 많이 얻고 있죠. 감사원에 다 조사를 해달라라고 지금 전 의원들이 동의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원에서 조사를 할 텐데 저희가 좀 뒤늦게 안 사실인데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걸 위해서 저희가 지금 법 개정안을 지금 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대응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민주당 얘기 마치고 그 얘기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정면 돌파를 했고 문제는 지금 당내 반응인데요. 지금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원도 있고 반발하는 의원도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길 대표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불가피한 결단이었다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했는데요. 송 대표와 해당 의원들 목소리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집권당 예표를 벗고 국민과 동일한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가서 자신의 소명자를 제출해서 의혹을 해명하고 돌아와 주실 것을 바랍니다. 저희 당은 당규상 당의 요청으로 탈당해서 복당하는 경우는 어떠한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이 해명과 소명의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신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 아픈 일들이 많지만 우리 민주당이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결단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육지책이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육지책을 하는 과정과 절차가 있는 겁니다. 공당이고 민주정당입니다. 그런 과정 절차를 생략하고 떠넘기기식으로 미안하지만 일단 나가서 살아 돌아와라. 이건 이러면 당 지도부가 아니죠. 왜 그러면서 당을 지도를 하겠다는 겁니까? 인권 침해입니다. 네, 어쨌든 국민적 불신과 개별 의원들 해명 사이에 송영길 대표가 그야말로 결단을 내린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4분 정도가 반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들어보면 어쨌든 소명 절차도 없이 곧바로 탈당으로 바로 가는 것은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해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이게 당의 결정이 이 절차와 과정에 사실은 맞지 않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당은 해당 의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의 윤리감찰단에서 주로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어떤 사안이든 간에 소명의 절차는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의원들이 억울해하고 또 저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분노의 표현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국민들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분노를 합니까? 우리 김정재 의원님께서 민주당이 재보궐선거에 참패를 하고 난 뒤에 대선을 위해서라도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게 하루에 쏟아지는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뉴스들을 단순히 정치권이 소비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다른 더 강력한 분노의 대상이 나타나가지고 덮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 성과를 반드시 남기겠다. 법제도 제대로 만들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께서 해당 의원들께서 좀 납득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분노를 덮기에는 국민의 분노를 생각한다면 그러한 억울함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무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당 지도부의 의견대로 따라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다. 이런 불만 당 지도부가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분들이 지금 저는 이렇게 이제 다른 의견을 내고 절차상의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당이 이성을 찾아라 이렇게 이제 분노하시는 의원들이 계시는데 이것조차도 저는 그 정도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 이틀 정도 저렇게 의견을 표출을 하고 당 지도부의 의견을 따를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김정재 의원님, 네. 이제 시선이 국민의힘 쪽으로 쏠리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조사를 받겠다. 애초에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현행 그 감사원법상 입법부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감사원 조사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황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다시 논의를 한 걸로 들었는데 여기서도 그런데 예정대로 감사원에 의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뭐 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부동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LH 사건이 터지면서 정말 국민들이 정치인에 대한 실망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할 것 없이 다 전원 전수조사를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저희 당에서는 그 당시에 권익위에 그 위원장께서 여당 전직 의원이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더 철저하게 하고 정치 중립적인 데서 해달라고 기왕하는 거 더 제대로 하자 그래서 감사원에 요청을 하기로 모든 전원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찰 대상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빨리 원포인트 제출을 하고 빨리 원포인트 그 감사원법 24조입니다. 빨리 개정을 하자라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여당에서 아마 동의를 해주신다면 이것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국민 앞에 저희가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정치권에 한 번은 이렇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리가 돼야 앞으로 차명 거래라든지 이런 법을 위반한 그 거래들이 저는 다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늘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은 법을 피해서 늘 부동산 투기를 한다고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기회로 저는 여야가 함께 전수조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문제점 하나 지적하면 지금 그 송영길 대표께서는 이걸 특수본에 맡겨서 거기서 조사받고 살아 돌아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특수본이 그 2,400명의 직원을
직원을 뭐 상당히 투입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지만 그냥 말단 공무원 한 30여 명 찾아내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네. 유야무야 됐어요. 그냥 용두사미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건 특수본이 아니라 다시 검찰로 넘겨져서 대통령이 뭐 지시를 하든지 해서 검찰이 좀 재기능을 해서 네. 앞으로 이런 그 부동산 투기 문제는 그 좀 엄중하게 대처를 해야 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앞부분으로 가서 하나만 확인을 하면 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전부 오늘 권익위에 그 소속 의원들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하기로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인 그 여론의 부담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원의 조사를 의뢰하는 거로 의견을 모은 이유는 네. 예, 이거는 감사원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신 거죠? 네. 예. 훨씬 강력한 조치가 되겠죠. 제가 이 시점에서 자, 원포인트로 지금 감사원법을 개정하자 이런 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이제 한 말씀을 예.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우리 김정재 의원님의 뭐 진정성은 믿습니다. 그러나 좀 따져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감사원법 24조 4항 제3호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 공무원에는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 하나를 원포인트로 해서 감사원법을 개정하는 것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 조직 구성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권 분립의 굳건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상권 분립의 기반 위에 서 있는데 감사원법을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을 조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해버리면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정부 구성 원리라든지 이런 상권 분립의 원칙 기반 자체를 붕괴시켜버리는 겁니다. 과연 이것을 위해서 국회의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위해서 상권 분립의 가치를 위반할 정도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그 새로운 지금 기풍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금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정당이 국민권익위원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시간 지나면 묻혀지겠지, 국민들로부터 관심이 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좀 대처하시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지난 3월 19일 날 김종배 시선집중 라디오에 나가셔가지고 주호영 대표께서 제가 드린 말씀을 똑같이 했습니다. 국회 내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는데 감사원은 상권 분립의 원칙 때문에 국회의원을 감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원리상 맞지 않다. 이렇게 주호영 대표가 상권 분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상권 분립의 원칙을 깨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월 30일 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원내대책회의 때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조사를 해서 뭘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거기 조사받겠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한참 고조돼 있을 때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주목도가 지금 전당대회를 통해서 주목도가 지금 높게 형성돼 있을 때 같이 동참을 하셔서 정말로 이 국회의원들이 사전 정보를 입수한다든지 또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재산까지 불려나가는 이런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런 국회는 이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동참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재 의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왜 지금 감사원으로 가자고 하느냐. 심지어는 법까지 개정해서 그리고 삼권 분립에 맞는 말씀이세요. 삼권 분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협의를 해서라도 하자라는 이유는 이번에 권익위에서 사실 조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금융 그 자료를 제대로 제출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차명 거래 조사 자체를 아예 거부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사실 그 12명이 억울해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다른 많은 일부 의원들은 아예 자료 제출을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감사원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진정성 있게 좀 해보자라는 뜻에서 제안을 한 것이고요. 만약에 정말 원포인트도 만약 여당에서 이거는 같이 하자고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바로 이제 불발이 만약 된다면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있는 뭐 특이도 좋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철저하게 조사를 받아보자라는 뜻에서 지금 제안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굳이 사족 달고 다른 해석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철저하게 네네. 뭐 조사를 하자 이런 그렇죠. 뭐 취지로 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삼권분립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법에 이렇게 규정을 한 건데 이거를 개정하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저는 상권 분립이 거의 마구 다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까지 무너뜨리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해석하기 나름이란 뜻이죠. 지금 우리가 패스트트랙 같은 것도 작년에 굉장히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을 고소고발해서 지금 헌법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법원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현합니다. 국회 안에서 의원들끼리 이러자 저러자 그러고 뭐 좀 시위하면서 소리 지르고 메가폰 든 거 가지고 지금 재판을 수십여 명의 그것도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만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알고 보면 엄밀한 더 광의의 의미에서는 상권 분립이 서서히 무너지는 거고 또 그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은 이런 우리가 상권 분립 무너지는 거를 뭐 요소요소에 목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진정성을 좀 봐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정말 도저히 될 수가 없다면은 그때는 또 다른 뭐 이번 주 안으로도 저는 충분히 또 다른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예. 죄송한데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들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의 문제입니다. 제발 저희들의 문제를 문재인 정권이 상권 분립의 원칙을 꾸준히 훼손시켜 왔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국민의힘 하면은 부동산 부자정당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1, 2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의힘은 부동산 부자 국회의원들이 많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왕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기풍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정말로 이게 뭐 감사원 해가지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렇게 상권 분립의 문제까지 원칙까지 훼손을 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기풍을 만드는 과정이면 이번 참에 쿨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왜 우리 문제 때문에 이렇게 원포인트 또 개헌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권익이 훨씬 약하거든요. 그 약한 데서 전수조사 받는 건 사실 겁이 안 나는 겁니다. 당연히 뭐 하라 그러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훨씬 더 강하게 엄격하게 하자는 취지니까 뭐 상권 분립 이런 문제 가지고 좀 길게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지금 쉽게 하자는 거다 오히려 권익위가 그러면 지금 사실 삼권 분립이 정치적으로 무너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하고 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법 개정은 이게 어떤 국회 문제고 이거 법을 개정한다라는 것은 상권 분립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국회 내에서 잠시 이 원포인트 개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의원들 중에서 그냥 권익위 조사 받자 이런 의원들은 없으십니까? 아까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권익위 조사는 다 당연히 하자. 받는 왜냐면 낮은 단계니까.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지 않습니까? 자, 야당 배경은 지금 우리 저런 그 뭐 편견인지 사실인지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 전재수 의원님께서도 국민의힘은 부자당일 것이다. 국민의힘 당일 것이다. 국민의힘은 뭐 부동산 당일 것이다라는 편견을 갖고 계세요. 뭐 참고로 저는 뭐 한 4, 5년 전에 50이 다 돼서야 겨우 조그마한 저도 뭐 아파트 하나 장만했지만 사람마다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이미 정권을 모든 권력을 가진 이 정부에서 공수처까지 만드는 이 정부에서 국회의원들 그 100여 명 되는 국회의원들 뒷조사 안 했겠습니까? 이미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특수본에서 이번에 여야 의원들을 샅샅이 조사했는데요. 민주당에서 10명 지적했는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야무야 되는 것을 걱정을 해서 저희가 제안을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원포인트 개헌 한번 해보고 그것까지도 또 여당에서 안 된다 그러면은 훨씬 낮은 단계인 권익위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중립만 지켜진다면요. 김정희 의원님께서 아주 굉장히 위험한 말씀도 하시고 논리적으로 상당히 좀 비약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가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 100여 분의 국회의원들 뒷조사를 안 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큰일 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국정원법, 경찰청법 다 개정을 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말하자면 정권에 충성하고 정권이 정보기관, 권력기관을 이용해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해왔던 그러한 것들, 그걸 다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정원법 개혁해가지고 국내 정치 개입 못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서 그러한 입법적, 개혁적 성과를 내고 있는 마당에 저희가 집권 여당이 문재인 정부가 야당 국회의원 뒷조사를 한다? 이거 큰일 나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지금 국회에서 지금 국정원이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정치 공작을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저희 국회에 보고를 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상당히 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씀이다. 뭐 위험한 발언이라기보다는요, 우려를 표하는 거고요. 아니, 우려도 지금 우려를 표하는 것이고 지금 왜냐하면 이건 자료니까 얼마든지 뭐 자료 조사는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의원들끼리도 사실은 셀프 검증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차원이라면은 약간 무슨 정치 공작 이러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특수본 수사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문제도 뭐 영농 경력 11년, 그다음에 또 김상조 정책실장도 부동산 3법이 통과되기 이틀 전인가요? 14% 전세값을 올린다든지 이런 등등등등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그냥 진위를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제대로 진정성 있게 좀 제대로 한번 조사받아 보자 이런 뜻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합리적 추론에서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추정되는 발언은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거는 이런 발언은 좀 저희가 자제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자, 전재수 의원님, 송영길 대표가 이번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대처를 했고요.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이제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다 대선을 앞둔 어떤 행보다, 뭐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이 송영길 대표의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더라고요. 또 어떤 반응이 더 많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뭐 재보궐선거 참패를 하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맞죠. 네. 국민들의 표를 통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공당으로서 반응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다만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들 부동산 전수조사의 문제는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차원도 있긴 합니다.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야 국민들이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고위공직자들의 부정 비리로부터 이제 청정국가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1960년도에 이러한 개혁 작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무려 40년에 걸친 개혁 작업을 거쳐서 싱가포르이 오늘날 부정과 비리, 부패로부터 청정국가가 된 것이거든요. 그 싱가포르도 그 40년 사이에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계기 때마다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것을 법 제도로 만들고 성과를 남겼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나라가 된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대선이 있긴 하지만 이번 참에 정말로 성과를 내고 법 제도 바꾸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의 도덕적 수준 또는 부동산에 대한 이런 국민들의 상식적 눈높이를 좀 충족시켜 나가는 이러한 것들을 성과로 남긴다면은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의 문제라든지 비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단계 더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청정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적 성과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가혹하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당내 대부분의 의원들이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지만 당대표로서 우직하게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대세입니다. 예. 자, 양전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오랜만에 인터뷰를 이제 하셨던데요. 민주당을 향해서 절박함이 없다. 청와대 참모들을 향해서 능숙한 아마추어가 많다. 굉장히 이제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자극을 주는 건 좋은 약이라는 쓴소리다 이런 평가도 했는데 이거 쓴소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까? 저도 이제 잘 아는 분인데요.
말씀을 이제 함부로 하시는 분은 아닌데 이번에 좀 작정을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 그래서 뭐 양정철 원장이 일방적으로 당정청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기보다 스스로에게도 이제 반성적 성찰을 하는 차원 그리고 우리 모두에 대한 이제 지적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고 당이 또 변화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데 있어서 상당히 보약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약이 될 것으로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있다. 이 여러 가지 작심 발언 중에 통합의 정치를 강조하면서 양정철 전 원장이 연정 카드를 꺼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발언 이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건 이제 저 야당의 입장보다는 이제 저의 입장인데 저는 우리 오늘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의원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이 강력한 이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는 언젠가는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국회가 좀 중심이 돼야 되고 연정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누었고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다음 저는 이제 그런 큰 틀에서 이번에 양 원장 발언도 있었지만 아까 좀 전에 보니까 그 아마추어가 많다라는 표현을 하셨던데 작심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대통령을 위한 직원이 아니었나 싶은데 대통령을 위한 직원이다. 대통령을 위한 그런데 보니까 이게 아마추어 프로라 뭐에 대한 아마추어 프로라는 거냐 이게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을 잘 모시는데 아마추어냐. 아마 이 말 속에는 보니까 여론 대응을 아마추어처럼 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 아직까지 양정철 원장이 조금 아직은 현실 직시를 못한 것 같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등을 돌렸는지 아직 덜 느끼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서 말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정말 대통령이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정의와 공정이 무너진 겁니다. 그다음에 많은 정책에서 구체적으로 실정을 계속 거듭한 겁니다. 부동산이라든지 많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마추어처럼 했구나. 왜 이걸 잘못했냐. 이걸 질타해야 되는데 왜 대응을 그렇게 못하냐. 그러니까 실제로 에센스, 그 본질에 대한 문제를 좀 비판을 하면서 니네 좀 아마추어다라고 했더라면 좀 더 저는 그 올바른 직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우리한테는 기회가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니 우리 당에서는 지금 뭐 엄청난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반성의 광풍, 또 변화의 광풍, 개혁의 광풍들이 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차근차근 더 국민 가까이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의힘 광풍 얘기하셨으니까요. 바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율 36%를 넘으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 ARS 투표도 시작이 되죠. 투표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30대 이준석 후보와 중진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이 여론의 주목을 받은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주목을 받은 만큼 막판 후보들 간의 신경전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호영 후보는 대국민 호소 발표문까지 내놨는데요. 이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권에 대해서 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면 덮을 수 없다. 윤 총장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귀를 의심하셨다고 하는데 다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오히려 전원 과정에 있어가지고 잘못 전해진 것일 것이다라고 제가 단언해서 말했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석하기 어려우셔가지고 자꾸 곡해가지고 표현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이 언론 개혁하시려고 합니까? 기사 탓을 왜 하십니까? 민주당과 대선을 치르는 과정 중에서 이런 식으로 곡해해가지고 예를 들어 전투에 돌입하신다면은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프레임 전쟁에서 100전 100패 하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 막중한 임무 어느 것 하나라도 실패하면 우리 당은 또다시 혼란에 빠지고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란한 언어의 유희나 강경투쟁을 성과로 포장하는 데 현혹되지 마시고 진정한 승부사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주호영 후보는 오늘 대국민 호소문까지 보신 것처럼 냈고요. 어제는 주호영, 이준석 두 후보 공격에 나경원 그 후보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모바일 투표가 이틀 했는데 36%를 넘었습니다. 네. 야, 이거 좀 정당에서
이 경선하면서 이런 투표율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높은 적이 처음인데요. 예. 이번에 아마 이렇게 높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뭐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당원들이 이번 지도부는 다음 대권을 준비하는 지도부이기 때문에 엄청 일단 중요하다라는 걸 알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또 흥행에 성공하기도 했고요. 이준석 후보라는 또 30대 네. 후보가 신선하게 나오면서 또 많은 초선 의원들이 최고위원으로 나왔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고요. 그래서 흥행을 성공해서가 아니라 흥행에 또 성공을 시켜준 그런 국민들과 당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전당대회는 굉장히 그래도 풍성한 전당대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막판으로 갈수록 관심이 뜨거워져서 더 그런가요? 네.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이제 당내 갈등이 당 대표가 뽑힌 이후에 갈등이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뭐 경선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뜨겁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2강이나 3강이 이렇게 정해지면 치열해지죠. 치열해지고 또 경선 과정에서는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고 또 이게 아마 알고 보면 이 정치인이라는 게 이 몸으로 싸우는 직업이 예. 아니라 말로 싸우는 직업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말이 조금 독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변화를, 한 사람은 안정을 또 각각 추구하는 또 가치들이 다르고요. 그래서 저는 치열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끝나면 우리 국민의힘 당은 이번에 대선을 위해서 모든 후보들이 야권 모든 후보들이 다 이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 들어와야 네. 되기 때문에 통합을 하지 않고서는 그 대표가 생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당원들의 그 목소리가 아니고 국민들의 저는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권이요 통합하라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네. 통합을 이뤄내야지 갈등을 한다 그러면 아마 한두 달도 버티지 못할 거기 때문에 이건 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누구라면 당연히 통합의 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다. 네. 별로 자, 별로 우려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투표율이 고공행진을 한다는 것은 당내에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아주 고무적이죠. 예, 네. 받아들이실 거고 그 이면에는 이제 30대 이준석 30대. 돌풍이 있었다. 앞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준석 후보 행보를 보니까 천안함 생존 장병 및 유가족 시위 현장에 갔는데 여기서 이제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얼마 전에 민주당 전 대변인이 최원일 천안함 함장이 부하들을 수장시켰다 이 발언을 방송에서 하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걸 비판하면서 송영길 대표가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방송 패널로 나가가지고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상금 부대변인 아닙니다. 예. 지금은 아니고 전이라고 제가 전입니다. 전. 말씀드렸는데, 예. 예. 그리고 대변인도 한 10명 정도 되고요. 부대변인은 상근 비상근 해서 한 수십 명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방송 패널로 개인 자격으로 나가서 이제 한 것인데 그것을 또 과도하게 당 대표 보고 입장 밝혀라 하는 것은 이제 뭐 정치적 표현이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 차원의 입장이 아닌 개인의 발언이니까 예, 대표에게 그렇습니다. 뭔가 입장을 밝히라는 건 좀 무리하다 이런 예. 얘기시죠. 그러나 그 발언은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부적절할 수 있다.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거 저 의원님 말씀도 또 일리가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 연역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그 북한의 소행이고 또 북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날 아까 부대변인 물론 큰 개인 자격에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아직도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발언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고 또 객관적인 사실이 이미 여러 경로를 예.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에서 저는 한 번쯤은 특히나 6월이 그 호국 보훈의 달인데 예. 한 번쯤은 분명히 좀 밝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짧게요. 말씀을 예. 드리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명확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다시 자주 한번 말씀을 좀 말씀을 하시죠. 뭐.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전재수 의원님이
북한의 폭침이다. 예, 이게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인데요. 지금 후보들 간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로 들어가 보면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리로 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아직 뭐 입당 가능성이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후보들 간의 여러 가지 그 토론을 진행하면서 그 고리가 윤석열 전 총장이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아마도 이제 당원 선거를 남겨두고 있거든요. 오늘 내일 아마 당원 선거일 텐데요. 예, 당원들은 제일 지금 관심이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심지어 윤석열 그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총장은 아니었죠. 윤석열 총장이 검사직에 있을 때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영남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해줍니다. 그만큼 지금 핫한 인물인데요. 이 부분 지금 이런 당원들을 향해서 윤석열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전 당연하다고 보고요. 지금 가능성이 가장 크게 점쳐지고 있으니까 예. 어떤 후보가 되면 윤석열이 들어오기가 좀 힘들다, 좀 쉽다라고 서로 공방을 하는 것은 뭐 자기 전략상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그 총장의 정치적 행보는 이미 직간접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 언제 뭐 입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지금 아무도 알 수 없죠. 아무도 알 수 없고 굉장히 전략적 판단을 해서 저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권 통합을 바라는 당심 때문에 아무래도 후보 토론에서 네.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신데요. 윤석열 전 총장의 등판을 앞두고 민주당도 지금 단단히 검증에 벼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판 수위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평생을 검사로 산다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피의자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피의자로 보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주권자로 보고 국민을 지켜야 될, 모셔야 될 그러한 사람으로 보는 자리거든요. 그런 모두 전환이 과연 짧은 시간 내에 될 수 있을까? 의문이고 그것은 본인이 이제 증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 행보 보이는 거 보면 막 견학 다니면서 뭐 좀 어떻게 보면 뭐 웨이프와 기판 이런 것들 물어보고 막 이런 식의 중고등학생 정도 수준의 이런 질문밖에 하고 있지 않아서 매우 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입니다. 비판 수위가 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큰 틀로 말하면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송영길 대표 얘기 중에 평생 검사로 산다는 거 국민을 잠재적 피의자로 본다는 것인데 국민을 모셔야 하는 대통령으로 모두 전환이 빨리 되겠느냐. 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송영길 대표의 이 발언이 곧 김종인 대표의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세계 역사상 검사가 대통령이 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검사는 굉장히 훌륭한 직업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직업이죠. 근데 검사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마인드가 있다면, 직업적 품성이 있다면, 검사에게 요구되는 직업적 품성이 있다면 그것은 의심입니다. 예. 예를 들면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불러다가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하는 피의자, 참고인 이야기 다 수긍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이 범죄 혐의가 있어서 오고 하면 의심을 가져야지만 이 범죄자를 제대로 잡아낼 수 있는 것이고 단죄를 하는 겁니다. 검사가 굉장히 훌륭한 직업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직업에 요구되는 기본적 마인드가 의심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범죄자를 단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범죄자를 단죄를 하는 것은 범죄라는 것은 과거에 저질러진 일을 현재 이제 단죄를 하는 것인데 예. 기본적으로 검사는 이제 과거를 정리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정치는 미래를 여는 일이고 어떻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검사로서 살아오신 분이 어느 날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미래를 여는 일인 정치를 그리고 끊임없이 의심의 눈으로 직업적으로 의심의 눈으로 해왔던 그런 검사 출신이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말씀을 저런 식으로 이제 풀어서 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참 저희가 정치인인데도 아직까지 이 시대를 잘 못 읽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건 뭐 검사가 대통령을 못한다, 또 뭐 누가 대통령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불공정한 세상, 정의롭지 못한 세상 바꿔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와 공정의 지금 화두로 떠오른 사람이
검찰을 지낸 윤석열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현상이죠. 전 그렇게 보고요. 검사가 뭐 대통령을 한 번도 한 적은 없다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늘 새로운 역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 어떤 직업이 어떤 대통령은 못 된다라고 이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40세 이상은 대통령이 안 된다 이거하고 똑같은데 그것도 바꿔야 될 텐데 저는 뭐 얼마든지 자격이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그 윤석열이라는 한 검사를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 만든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계속 불공정, 반칙 이런 것들을 하니까 공정과 정의를 외친 아까 의심을 하는 게 검사라고 그랬는데요. 왜 의심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공정하고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의심을 하고 범죄자를 처단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국에 가서는 정의와 공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추구했었던 검찰의 직에 종사했던 사람들 얼마든지 계속 그 가치를 유지한다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 뭐 정치인들이라고 해서 꼭 대통령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미 이렇게 그 불공정과 또 부정의와 대립해서 싸우는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는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미 시대 정신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게 국민의 명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오늘 첫 공개 행보한다 뭐 이런 소식도 전해지던데요. 여기서 앞으로의 계획이 나올지 이것도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 정치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